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입니다. 200년 동안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끝내 뚫지 못한 러시아의 가장 큰 무기가 지금 2만 달러짜리 드론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6년 5월 7일 밤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1460km 우랄 산맥 자락 페름이라는 도시에 러시아 7위 규모의 정유시설이 있어요. 루코일, 페름네프테오르그신테즈. 이 정유소에 우크라이나 보안국 알파 부대의 장거리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원유 증류 장치 AVT, 5 AVT, 1 AVT, 2가 동시에 불타올랐어요. 이미 일주일 전인 4월 30일에 AVT사가 먼저 드론에 맞아 멈춘 상태였거든요. 4기 중 4기 전부가 정지한 겁니다. 연간 1260만 톤, 하루 25만 배럴을 처리하던 시설이 9일 사이에 3번 반복 타격을 받고 완전히 멈춰섰어요. 이 정유소의 생산 목록을 보면요. 가솔린 200만 톤, 디젤 500만 톤, 코크스 70만 톤, 중유 20만 톤, 그리고 항공유, 민간용이 아닙니다. 러시아군에 직접 투입되는 연료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타격받은 곳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옆에 트란스네프트 소유 석유 파이프라인 관리 기지. 이 시설은 원유를 4방향으로 분배하는 전략 허브인데 저유 탱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유소와 수송 거점을 동시에 친 겁니다. 한 곳을 부수는 게 아니라 공급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설계예요. 루코일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고 페름주 지사 마오니는 드론이 산업시설을 공격했다고만 인정하면서 구체적 피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가 방어의 강점이라는 건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11개의 시간대를 어떻게 방어합니까? 그리고 이 드론 기술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건 정유소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년간 유효했던 군사 공식 자체가 뒤집히고 있는 이야기예요. 군사 교과서에서 전략적 심층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영토가 넓을수록 침략자의 보급선이 늘어나고 방어하는 쪽은 후퇴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다. 러시아가 200년간 이 공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거꾸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러시아가 아니라 한반도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세계층을 파겠습니다. 표면,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가 실제로 얼마나 무너졌는가. 구조, 왜 세계 최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이걸 막지 못하는가? 결과 이 전쟁에서 태어난 기술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뉴스에서는 드론 공격 격추 몇 대 이 정도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격추 못한 드론들이 국경에서 1500km 안쪽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왜 안 보여줍니까? 이 간극, 뉴스와 현실 사이의 거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페름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설별로 가보겠습니다. 레닌그라드주 키리시 정유소, 러시아 2위 규모예요. 수르구트 네프테가스 소유, 연간 1750만 톤 처리, 하루 35만 5천 배럴, 5월 5일 우크라이나 보안국 알파부대, 특수작전군, 무인 시스템군의 합동타격으로 4개 증류장치 중 3개가 파손됐어요. 이 한 곳이 러시아 전체 정유 능력의 6.6%입니다. 레닌그라드주 지사의 발언이 인상적이에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에만 자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243대가 격추됐다면서 전선 지역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6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푸틴의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둘러싼 지역이 전선이라니요. 시즈란, 노보쿠이비셰프스크, 투합세, 니즈니노 부고로드, 사라토프 정유소까지 줄줄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4월 한 달에만 14개 정유시설이 타격받았어요. 우파의 바슈네프트 노보일 정유소는 국경에서 1400km, 니진 이노브고로드주 크스토보의 루코일 정유소는 800km입니다. 캐스피안 정책센터 추적에 따르면 2024년 1월 이래 24개 정유소에 대해 61차례 타격이 기록됐고 최소 40건에서 화재나 영구적 손상이 확인됐어요. 2025년 3월에는 모스크바 최대 정유소가 타격받았어도 연료 공급의 50%가 위협에 처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분석에 따르면 타격받은 정유소 16곳의 합산 능력이 연간 1억 2,300만 톤, 러시아 전체의 38%입니다. 물론 38%가 곧바로 38%의 생산 손실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러시아 정유 총 용량의 22% 이상은 원래 유유 설비이고 타격받은 시설도 일부 가동을 유지하거나 수준에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고그라드 정유소는 8월 다중드론 타격 후 12일 만에 전면 복구했어요. 하지만 실질적 충격은 매우 심각합니다.
K플로 데이터로 정유 처리량이 하루 약 500만 배럴까지 떨어졌고 전년 대비 하루 33만 5천 배럴 감소, 가솔린이 하루 12만 배럴, 경유가 15만 배럴 줄었어요. 57개 지역에서 휘발유 부족 사태가 터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주유량 제한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025년 12월 휘발유 수출 금지를 세 번째로 연장했어요. 벨라루스에서 긴급 수입을 늘렸지만 유통 병목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장면이 NPR 보도에 포착됐고 2026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은 1%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러시아 석유에 입힌 피해가 70억 달러라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이 타격이 평화협상에서 키이우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시사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무서운 건 피해 규모가 아니라 전략의 진화입니다. 초기에는 원유 증류 장치 CDU를 때렸어요. 정유소의 첫 번째 관문을 부수는 거죠. 그런데 2025년 하반기부터 타격 대상이 바뀝니다. 수소화 분해 장치, 접촉 분해 장치, FCC, 이성화 장치, 계질 장치 같은 2차, 3차 가공 설비를 집중적으로 노리기 시작했어요. 이 장치들이 가솔린 등급과 항공유 품질을 결정합니다. CDU만 고쳐서는 고급 연료가 나오지 않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건 반복 타격입니다. 같은 시설을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칩니다. 볼고그라드는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4번, 사라토프는 5번, 노보쿠이비셰프스크는 3주에 1번꼴로 맞았어요. 수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다시 때립니다. 정유소 입장에서는 수리 인력을 상시 대기시키고 교체 부품을 비축하면서 언제 또 타격이 올지 모르는 상태로 가동을 재개해야 해요. 교대 근무자들의 심리적 부담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K플로 분석이 이걸 한 줄로 정리했어요. 파괴가 아니라 교란이 목표다. 정유소가 다시는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거기에 더해서 정유소뿐 아니라 연료 저장 탱크, 적하항구, 송유 중계지까지 타격 범위를 넓혔어요. 투합세, 흑해, 항구, 아조프 연안에서 시장에 바로 나갈 디젤과 가솔린 재고분이 불탔습니다. 미래 생산뿐 아니라 현재 유통 중인 공급까지 동시에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방공망을 보강하면 되지 않나?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답을 들여다보면 이야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러시아 영공은 11개 시간대에 걸쳐 있습니다. 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거의 30배예요. 애틀랜틱 카운슬의 피터 디킨슨이 정확하게 짚은 부분인데요. 수세기 동안 러시아의 거대한 영토는 전략적 심층이라는 결정적 군사 이점을 줬어요. 나폴레옹부터 히틀러까지 침략군을 삼켜버리는 끝없는 공간. 근데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는 가용방공 자산의 대부분을 전선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병사들을 보호하려면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 결과 후방이 텅 비었어요.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수단이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국내 생산 드론과 미사일로 2,000km까지 도달해요. 러시아 인구의 70%와 산업시설 대부분이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S-400 한 세트가 수천억 원입니다. 판치르 한 기가 1,500만에서 2,000만 달러예요. 이걸 파괴하는 드론이 수천만 원짜리라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비대칭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24보도와 오신트 분석가 클레망 몰랭의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우크라이나가 확인 파괴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44기입니다. 북후 계열 6기, 토르 계열 5기, 판치르 5기, 툴라주에서 S-400 트라이엄프 이동식 발사대가 격파됐고 영하 50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북구경 토르 M2DT까지 부서졌어요. 우크라이나 보안국 알파 부대는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러시아 판치르 운용 재고의 약 절반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방공 딜레마의 본질은 제로섬 구조예요. 전선에서 방공 시스템을 빼면 병사가 드론에 죽습니다. 후방에 배치하지 않으면 정유소가 불타요. 러시아가 방공을 A 정유소로 옮기면 우크라이나는 B 정유소를 칩니다. 방공이 약한 곳을 골라서 치고 러시아가 반응하면 또 다른 빈 곳을 노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쪽이 드론 경로를 바꾸는 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준이지만 방어하는 쪽이 방공 시스템을 수백 킬로미터 재배치하는 건 수주가 걸리는 물류작전입니다. 카네기 분석이 이 구도를 간결하게 정리했어요. 공격자가 타격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방어자가 방공을 옮기는 것보다 구조적으로 쉽다고. 그리고 숫자의 가속도를 보면 이 격차가 더 선명해집니다. 프랑스 오픈소스 연구자 클레망 몰랭의 추적 데이터예요.
우크라이나의 월간 드론 발사량이 2024년 8월 약 1000발, 2025년 7월 약 3000발, 2026년 3월 약 7000발입니다. 불과 20개월 만에 7배. 2026년 3월에 최초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더 많은 드론을 발사했어요. 드론은 싸고 빠르게 찍어낼 수 있습니다. 방공 미사일은 비싸고 생산이 느리고 재고가 줄어들어요.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S-400 미사일 한 발이 약 250만 달러예요.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 한 대가 2만에서 5만 달러입니다. 러시아가 드론 50대를 격추하면 미사일 비용으로 1억 2,500만 달러를 쓰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드론 50대에 250만 달러밖에 안 써요. 50대 중 두세 대만 뚫려도 수십억 원 규모의 정유시설이 수주간 멈춥니다. 방어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예요. 시간이 갈수록 방어자가 불리해집니다. 일부 정유소에 그물망과 즉석 방어물을 설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선 참호에서는 효과가 있어도 정유소 규모의 산업시설을 그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전략 폭격이라고 하면 B-52, B-2, 토마호크, 수십억 달러 폭격기와 수백만 달러 순항미사일, 초강대국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국내에서 만든 드론과 미사일로 러시아 국가 핵심부를 전략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사에서 전략 폭격 능력의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는 전환이에요. 거대한 영토와 분산된 인프라가 더 이상 방어의 이점이 아니라 방어 불가능한 공격 표면이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탄도미사일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소련 시절부터 미사일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만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드론이 방공을 소모시키고 방공이 얇아진 곳에 탄도미사일이 들어가는 구조. 이게 완성되면 러시아 후방의 어떤 시설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게 돼요.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타격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선에서의 전투 손실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전선에서 러시아 탱크 한 대를 파괴하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지만 정유소 하나를 3주간 멈추면 수십억 달러의 연료 생산 차질이 발생합니다. 전쟁의 경작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러시아가 지도를 펼쳐놓고 이걸 어떻게 다 막지 않은 표정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고도 끝내 러시아를 이기지 못한 이유, 히틀러의 바르바로사 작전이 무너진 이유, 둘 다 같습니다. 러시아가 너무 넓어서. 끝없는 후퇴, 끊어지는 보급선, 녹아내리는 전투력. 나폴레옹의 60만, 대구는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보급선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무너졌어요. 히틀러의 300만 독일군은 레닌그라드에서 스탈린그라드까지 전선이 펼쳐지면서 병력이 희석됐습니다. 침략자가 밀고 들어올수록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가 침략자를 삼켜버렸어요. 그게 200년간의 공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예요. 드론은 들어가서 점령하지 않아요. 보급선이 필요 없어요. 타격하고 사라집니다. 영토 안에 흩어져 있는 정유소, 송유관, 저유소, 항구 이것들 하나하나가 드론의 표적입니다. 넓을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지키려면 방공이 필요한데 방공은 모자라요. 러시아의 거대한 영토가 침략자를 삼키는 게 아니라 러시아 자신을 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카네기 분석가가 쓴 비유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정유 인프라는 반복적으로 맞는 사람과 같다고. 한 대씩은 버텨요. 수리하고 다시 일어나죠. 그런데 쉴 틈 없이 이 주에서 3주마다 같은 곳을 맞으면 결국 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공격의 파괴력이 아니라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 지속적 압박이 핵심이에요. 넓을수록 강하다는 건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 시대의 공식이었습니다. 이 구조적 전환을 정면으로 다룬 분석, 국내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드론 몇 대 격추, 정유소 화재, 여기서 끝나잖아요.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80만, 대군이 오히려 약점이 됐던 것처럼 배를 쇠사슬로 연결해서 거대한 수군을 만들었지만 그게 화공에 취약한 하나의 표적이 된 것처럼 크다는 것 자체가 공격 표면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정확히 그 순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한반도와 무관하다면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 부다노프가 워종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에요. 러시아가 북한 영토 내에 샤헤드형 자폭 드론 생산 라인 구축에 합의했다고. 샤헤드 136 러시아 명칭 계란2는 탄도 50에서 90kg, 시속 185km, 사거리 650에서 1500km의 일회용 순항미사 1급 드론입니다. 느리지만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 탐지가 어렵고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져야 들려요.
북한이 이걸 양산하면 한국 전역과 일본 서부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KN-23 탄도미사일은 러시아 전문가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수 킬로미터 오차에서 정밀 타격 수준까지 정확도가 수배 향상됐어요. 잠수함 기반 핵탄두 운반체계 기술, 미그-29와 수호-25 전투기 업그레이드, 레이더 개발 기술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노획한 우크라이나 드론 잔해를 북한에 공유하고 있다는 건 싱가포르 RSIS 분석대로 UJ-26 보복급 자폭 드론이나 제트 추진 패클로급 미사일 드론까지 복제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예요. 보보는 사거리 800km에 장갑 관통 탄두를 탑재하고 가격은 95,000달러. 패클로는 시속 700km, 사거리 700km, 관성항법과 GPS 유도로 저공 레이더 회피 비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소형 순항 미사일인데 가격이 20만 달러 이하입니다. 북한의 역설계 능력과 제조 역량이면 양산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에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던 거 기억하시죠? 초기에는 소련식 밀집 대형으로 드론의 대량 사상자를 냈습니다. 한 명이 미끼로 서고 두 명이 숨어서 소총으로 드론을 쏜다. 이런 전술을 썼을 정도예요. 그런데 SPF 연구소 2026년 5월 분석에 따르면 지금은 소규모 분산 운용으로 전환했고 드론을 이용한 정찰과 타격 능력을 실전에서 익혔으며 이 교훈을 자국 교리와 부대 편성에 반영하고 있어요. 2026년 3월 합동훈련에서는 드론 실시간 정찰과 타격, 천마 20 전차의 대전차 미사일 사격, 후방 매복조 연계까지 결합된 합동작전을 시연했습니다. 김정은은 2025년 9월 공격 드론 대량 생산을 지시했고 2026년 2월 제구차 당대에서 경제와 국제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자평했어요. 코리아타임즈 2026년 3월 기사가 이 그림을 명확하게 그렸습니다. 이란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란의 고해상도 위성 영상과 미군 방공 사각지대 정보를 제공해서 드론과 미사일 정밀 타격이 가능하게 한 것처럼 같은 패턴이 한반도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라고 국민을 안심시킨 것 이해합니다. 대통령 발언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란 전쟁이 보여줬듯 비대칭 능력의 강대국의 정보와 기술 지원이 결합되면 숫자 비교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한국은 2020 비년 12월 26일 북한 소형 드론 5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진입했는데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사건 이후 2023년 드론 사령부를 창설했어요. 그런데 그때 침투한 건 사거리 수십 킬로미터의 소형 정찰 드론이었습니다. 사거리 700km, 시속 700km의 패클로급 자폭 드론이 날아온다면 대응 시간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전문가들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국방비가 크다고 안심하라는 건 러시아가 영토가 넓으니까 안전하다고 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남의 나라 전쟁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년간 난공불락이었던 강점이 어떻게 약점이 됐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그게 러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영토가 넓으니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드론에 무너졌어요. 한국은 국방비가 크니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대칭 드론 전쟁에서 국방비 규모가 방어력을 보장해 줍니까? 확실하다고 믿었던 우위가 조건부였다는 걸 뚫린 다음에 알게 되는 구조. 러시아가 지금 그걸 겪고 있어요. 이 패턴이 한반도에서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지금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만들어낸 것들, 2만 달러 드론으로 수천억 원짜리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고 1500km 떨어진 정유소를 반복 타격하고 적의 크기를 적의 약점으로 바꾸는 기술, 이걸 북한이 배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설계도를 받고 잔해를 분석하고 실전에서 운용법을 익히고 자국에서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은 하나예요. 한국은 이 전쟁에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전쟁의 교훈은 항상 싸우는 나라보다 지켜보는 나라에 더 중요했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한번 부탁드립니다.